미주소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완고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마이클 벤트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에서 화물 운전을 하는 마이클 벤트리입니다. 38살 전직 해병대 출신이라 차를 고를 때도 늘 튼튼한 놈만 찾았어요. 미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꽤 강했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우리 차에 담겨 있어요. 그걸 외국 차로 바꾸는 건 애국심을 버리는 거나 다른 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차, 특히 한국 차에 대해서는 안 좋은 편견이 있었죠. 디자인만 요란하고 정작 사고 나면 박살나는 차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는 10년 된 미국산 SUV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낡았지만 단단하고 믿음직한 제 오랜 동반자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차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런 게 진짜 차지. 그날도 평소처럼 안에 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13살 딸 에말리가 핸드폰을 들이미며 말했죠. 아빠, 이거 봐요. 이 전기차 너무 예쁘지 않아요? 화면에는 유선형 디자인의 한국산 전기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입에 넣던 토스트를 씹으며 대꾸했어요. 내가 자라서 차를 살 때는 아빠가 제대로 된 미국 차를 골라줄게. 그런 위험한 차는 생각도 하지 마. 그건 그냥 번쩍거리는 땅통이야. 에말리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별 신경 쓰지 않았죠. 아빠는 왜 항상 그래요. 요즘은 한국 차도 정말 좋다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실제 도로에서 20년 넘게 달려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죠. 에말리 아빠는 약간 고집이세. 이해해줘. 저는 그날도 연예대와 같이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차가 최고야. 그게 내 신념이야.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새로운 수입차 모델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이 한국산 전기차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코웃음을 치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들 만내 회사에 도착해 트럭에 올랐었어요. 오늘도 애틀랜타 외과 고속도로를 달리며 화물을 배송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제 본 자동차 광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요즘 한국차 광고 봤어. 기술이 미쳤다더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미국 브랜드가 최고지. 미국 차는 1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몇십 년 된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겠어. 한국 사람들은 차를 만들기보다 모방하는 게 특기인 것 같아요. 핸들 아래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제품이 최고. 저는 그 스티커를 엄지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진짜지. 해병대 시절 동료와 함께 타던 차량이 생각났습니다. 단단한 미국산 험비였죠. 그 시절의 기억은 제 가치관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조정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한국 차는 결국 유행에 맞춘 강통일 뿐이야.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한국 차 같은 건 들여놓지 않을 거예요. 내가 20년간 도로 위에서 본 한국 차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트럭 엔진을 켜고 첫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애틀랜타 외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도로는 평온했습니다. 화물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흥얼거리 운전대를 쥐었습니다. 제 앞에 검은색 소형 SUV 한 대가 달리고 있다군요. 바로 알아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차량이었어요. 유선형 디자인과 번쩍이는 크롬 장식이 눈에 띄었죠. 저런 차를 왜 사는 걸까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아, 저당원 고속 충돌 한 번이면 작살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였어요. 오른쪽 차선에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였어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픽업 트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불길한 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픽업 트럭에서 바퀴 하나가 빠져나오는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바퀴는 앞서 가던 검은색 SUV를 향해 날아갔어요.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떨어진 바퀴가 회전하며 SUV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콩, 괴금과 함께 충격파가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검은색 SUV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최소 3m는 튀어올랐어요. 공중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도로에 괴금을 내며 떨어졌죠. 세상의 충격에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SUV는 대굴대굴 굴러가며 파편을 사방으로 흩불렸어요. 주변 차들도 그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신없이 차선을 바꿨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저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군 시절 본 끔찍한 사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뒤따르던 다른 차들도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도로 위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검은색 SUV는 뒤집인 채 멈춰 있었어요. 누군가 도와야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트럭을 갓길에 세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전복됐어요. 전화를 끊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병대 시절 응급처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군 시절 전복 사고로 동료를 잃었던 기억이 떠오르며 온 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현실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고 차량에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은 더 빨라졌어요. 차는 아직 연기가 나고 있었고 유리창은 부서진 채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을까 살아있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석 문이 픽업이 열리더니 한 젊은 여성이 스스로 걸어놨어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차가 저렇게 공중으로 솟구쳤는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는 건지. 젊은 여성은 머리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 혼자 힘으로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차죠? 한국 차예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클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가리켰습니다. 에어백이 정확히 터지고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줬어요. 차체가 충격을 흡수한 것 같아요. 저는 전복된 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차체는 엉망이 됐지만 운전석 주변은 상대적으로 운전했어요. 군 시절 봤던 차량 사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한국 차가 이걸 버텼다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클로이는 검진을 받기 위해 구급대원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전복된 한국차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휴대폰 블랙박스 앱이 사고 순간을 모두 기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바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SUV가 공중으로 솟구치고 전복되는 모든 과정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까지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목격자로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사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차가 하늘로 솟구치는 걸 봤어. 최소 3미네는 됐을 거야.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운전자는 어땠어? 많이 다쳤어? 제 대답에 아내도 놀랐습니다. 거의 멀쩡했어. 스스로 걸어 나왔다고. 저녁 식사 중에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차.
제가 늘 강통이라고 비었던 그 차가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운전자를 살렸다니.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제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세상과 공유해야겠다고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 후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사고차가 하늘로 솟구쳤는데 운전자는 멀쩡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해요. 예전엔 전투 훈련 클립이나 자동차 수리 영상만 올리던 계정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죠. 팔로워가 몇백 명 정도인 소소한 계정이라 큰 반응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영상이 순식간에 수십만 뷰를 기록했고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놀라서 SNS를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늘로 튀었는데 걸어 나온다고? 이게 한국 자동차의 위험이지. 완벽한 도약 회전, 찹지, 점수는 9.8점 타이어가 막타까지 첫내 확인 사살이다. 진짜 처음에 웃기고 신기했지만 댓글을 하나씩 읽을수록 점점 무거운 감정이 차올랐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출근길 회사 동료들이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몰려왔습니다. 마이크 너 인터넷 스타 됐네. 그 영상 진짜요? 응,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점심시간 영상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여러 나라 언어로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자랑스럽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자동차.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설계했다니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저 검은색 SUV는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저 회사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왔죠. 저는 이 모든 반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도 이 사고를 다뤘습니다. 기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트럭 운전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고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두 번째 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고 국제 뉴스에서도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공유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 모든 관심은 제가 아닌 그 순간을 버텨는 기술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후 고속도로 순찰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픽업 트럭의 힐러트 파손 즉 미국산 부품 결함이었죠. 장기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힐러트가 마모되었고 결국 고속주행 중 바퀴가 분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돌을 정면으로 맞은 SUV. 그 차는 제가 늘 비우던 한국 브랜드 소형 SUV였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자 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에서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은 것은 차량의 안전 설계 덕분이라고 분석했어요. 충격 흡수 구조와 첨단 에어백 시스템이 운전자를 보호했습니다.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관의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모델은 우리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고에서도 그 안전성이 증명된 셈이죠. 저는 이 모든 발표와 전문가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들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 차만 최고라고 굿가에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태원의 집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클로이는 병원 검사 결과
경미한 타박상과 긁힌 상처만 있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런 사고에서 이 정도 부상만으로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요. 클로이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늘 강통이라고 비었던 그 차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차고로 나갔습니다. 10년 된 미국산 SUV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아내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 중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틀렸던 것 같아. 한국차에 대해서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고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 검색했어요. 그들의 역사, 기술 개발 과정, 안전에 대한 철학까지 깊이 알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안전 기술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새벽까지 자료를 읽다 보니 점점 더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도로 위차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브랜드가 아닌 각차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달라진 제 관점을 느꼈어요. 그 한국차는 정말 대단했어. 그런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했으니까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너 미국 차만 고집하던 사람 아니었어. 갑자기 한국차 차량 안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그날 퇴근 후 에말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 친구들이 아빠 영상 다 봤대요. 아빠가 유명인이 됐어요. 저는 웃으며 에말리를 안아줬어요. 그건 아빠가 아니라 그 차가 유명해진 거야. 에말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빠가 많이 배우고 있어. 세상에 내가 모르는 훌륭한 것들이 많다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사고를 깊이 분석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의 안전구조, 충격 흡수 시스템, 에어백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기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조명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안전 시스템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차체 구조를 끊임없이 개선해 왔죠. 한 기사에서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테스트 센터를 방문한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각도와 속도에서 충돌 테스트를 수백 번 반복하며 차량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읽으며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기술의 진보구나. SNS에 올린 영상은 이제 전 세계에서 2천만 뷰를 넘어섰고 각국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자부심 어린 반응이 많았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차가 생명을 구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 기업 정신의 승리. 저는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상은 단순한 사고 장면이 아니라 자국 기술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증거였던 거죠.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주말 바비큐 모임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 영상을 봤다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이크, 그 한국차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다음 차는 한국차 살까 생각 중이야. 10년 넘게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던 이유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노까지 글의 시대가 변하잖아. 좋은 건 인정해야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에말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우리도 한국차 한번 시승해 볼까요? 예전에는 즉시 거절했을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에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클로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답니다. 클로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전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대요. 마이크 당신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당신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저를 초대한다니 생각해 볼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차를 만드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안에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한국에 가도 될까?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잖아. 에말리도 너무 좋아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은 군 복무 시절 이후로 거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가본 적도 그곳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비우셨던 기술의 탄생지를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 가보자. 다음 날 클로이에게 수락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어요. 상사는 제 영상을 이미 봤다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다녀와서 우리한테도 자세히 들려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수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결국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아닐까. 그날 저녁 에말리와 함께 한국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모습, 한국의 문화, 음식 등에 대해 읽으며 기대감이 커졌어요. 에말리는 특히 한국의 음식과 K-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비빔밥도 먹어봐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천천히. 우리는 자동차 공장을 보러 가는 거야. 하지만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동차 강국이 되었는지, 그 기술력은 어디서 왔는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에말리가 다시 한국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한국 차 사고 싶어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또 무시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브랜드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사고 차량과 같은 브랜드 같은 라인업을 찾아봤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 기능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와, 아빠가 자발적으로 한국 차를 찾아보다니 에말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은 변하고 나도 변하는 중이야. 아내도 옆에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집세던 미국차에 대한 생각이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아. 노트북 화면에 표시된 가격을 보며 에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실승 신청해보자. 직접 느껴보자. 에말리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요? 아빠 최고.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 밤 짐을 사면서 생각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차를 허약한 강통이라고 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으로 날아가 그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 한국차 구매했고 고려하고 있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클로이와 만났어요.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저를 살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다는 클로이의 눈에는 흥분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한 번의 사고, 그리고 영상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보낸 안요원이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했어요. 벤트리 씨 동영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차의 안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말에 뭉클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흥미로웠어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죠.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난 한국인들의 끈기를 믿었다고.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폐허에서 이런 현대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포듯해 하셨을 텐데 높은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 미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다음날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자동차 회사의 본사 방문 연구 개발센터 투어, 그리고 생산 라인 견학까지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보통 외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구역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안내원의 말에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자동차 회사 본사로 향했어요. 웅장한 건물 앞에서 회사 대표들이 직접 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벤트리 씨, 당신의 영상 덕분에 우리 차의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센터에 들어선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안전연구실 책임자인 김 박사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벤트리 씨, 저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의 진심을 입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듭니다. 모든 기술 개발의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회의실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단순히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모든 것을 설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첨단 장비들 컴퓨터로 가득한 사무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엔지니어들 안전연구실에서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체의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죠. 충돌 테스트 더미를 보며 저는 문득 클로이를 떠올렸어요.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생산 라인 변학에서는 자동화된 로봇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의 확인 작업이 진행됐어요. 우리는 완성차가 출고되기 전에 최소 500가지 이상의 항목을 검사합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어요. 이 정도 노력이면 당연히 좋은 차가 나올 수밖에 없지.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의 휴식을 취하는 동안 회사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벤트리 씨, 저희 차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기술과 열정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대표와 엔지니어들의 얼굴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로 생명을 지키는 것,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에말리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한국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브랜드나 국적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기술이야. 이제 그걸 알게 됐어. 에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어디 갈 거예요? 내일은 더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래. 실제 충돌 테스트 센터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고 특히 중앙에 있는 대형 테스트 센터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에서 모든 차량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시험까지 다양한 상황을 재현하죠.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희는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모니터와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특별히 테스트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관람석에서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저와 가족, 그리고 클로이는 방호 유리로 된 관람석에 자리했습니다. 곧 테스트 트랙에 새 차량이 등장했어요.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 모델과 동일한 SUV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고속 충돌 후 전복 상황을 재현합니다. 실제 벤틀리 씨가 목격한 사고와 유사한 조건이죠. 엔지니어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차량이 고속으로 장애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공중으로 솟아올랐어요.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다 지면에 떨어지며 전복되었습니다. 충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무나 실제 사고와 비슷했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엔지니어들이 달려나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덤미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체크하고 차체의 변형 상태를 조사했어요. 결과를 보세요.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운전석 주변 생존 공간이 완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덤미에 기록된 충격은 심각한 부상을 이륙해 수준 이하로 측정되었고요.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군요. 저도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점심 식사 시간 회사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외국 차에 대한 편견이 많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초창기에는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가 브랜드, 모방 제품이라는 인식이었죠.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혁신적인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선입견이 아니라 사실이군요. 오후에는 차세대 전기차 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미래 모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모습이었어요. 자율주행 기술 새로운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더욱 강화된 안전 기능들, 엠밀리는 전기차 디자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빠, 저건 정말 우주선 같아요. 우리도 저런 차 살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미국에서도 출시된대 그때 한번 시승해보자. 마지막 일정으로 회사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벤트리 씨, 저희 회사는 당신의 영상과 증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회사 대표는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은 클로이 씨가 탔던 그 차량 모델의 안전 구조를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석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안전성이 더 높았다면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충격에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고요. 10년간 수천 번의 테스트와 실패를 거쳐 개발한 것이 바로 클로이 씨가 탔던 그 모델의 안전구조입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것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금속과 엔진의 조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슬픔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 엔지니어님, 당신의 노력이 클로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균도 바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열어보니 특별 제작된 모형 자동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사고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었죠.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저희 안전기술의 모든 요소가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벤트리 씨 가족에게 저희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동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어요.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는 모습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도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기술만을 믿어왔다. 하지만 그건 좁은 시야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국 차를 인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 안의 편견이 깨진 것이었어요. 그건 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SNS에 세계심을 올렸어요. 한국 방문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날 난 한국 차를 비웃었고 그 차는 생명을 지켜냈다. 이제 나는 자부심을 넘어서 한국 차를 존경한다. 그건 단지 자동차가 아니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다. 게시물은 다시 한번 큰 반응을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희 가족은 지역 한국차 대리점을 방문했어요. 에말리가 원하던 전기차 모델의 시승을 예약했죠. 판매 사원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벤트리 씨 영상 봤습니다. 저희 차를 선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승 차량에 올랐다며 에말리가 물었어요. 아빠 정말로 이 차 살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과 안전을 선택할 거야. 운전대를 잡으며 그날의 사고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늘로 솟구쳤던 검은색 SUV, 그리고 걸어 나온 클로이.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는 단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한국차를 존경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손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자동차를 팔면서 이렇게까지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중국차 뒤로에게 격분하는 러시아의 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던 중국 자동차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서방 제재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는데 이에 중국은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팔아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국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내세워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던 한국차와 달리 중국차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험사들이 중국차 보험 가입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고 해외 중국 전시장들은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드미트리입니다. 아내와 5살 된 딸아이를 둔 38살의 가장이죠.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드러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사에서도 긴축이 시작됐고 연말 보너스는 물 건너간 지 오래였죠. 물가는 치솟고 있었지만 월급은 제자리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 때문에 저희 가족의 생계는 오롯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유가가 또 올랐다는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죠. 매달 나가는 기름값이 제 월급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0년 된 중고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보, 이번에는 전기차는 어때요? 기름값도 아낄 수 있잖아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육아 블록을 보던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전기차라면 매달 나가는 기름값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좀 비싸지 않나 요즘은? 중국 전기차도 많이 좋아졌대요. 가격도 한국차의 반값이래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당장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가격 차이가 컸어요. 한국 전기차들은 품질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제 월급으로는 너무 벅찼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료 이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반은 3년 전부터 한국 차를 몰고 다니는 자동차 마니아였죠. 드미트리 새 차 알아본다면서 난 현대차 산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최고야. 겨울에도 문제 없고 AS도 빠르고 글쎄 이반 나한테는 좀 비싸서 중국 차도 보고 있어. 이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차 가격은 싸지만 겨울에 고생할 걸 우리나라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잖아. 영하 20도에서도 멀쩡한 차를 골라야 해. 그래도 요즘 중국차가 많이 좋아졌다던데. 드미트리 내 말 좀 들어봐.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야. 내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이반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본 중국차 광고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한 성능이라니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아내와 함께 모스크바 시내의 한 자동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신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곳에서 장리우라는 중국인 딜러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드미트리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 차는 최신 기술이 모두 들어간 프리미엄 전기차입니다. 한국 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장리우는 차의 장점을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5인치 터치 스크린, 레벨 2 자율주행 기능, 400km 주행거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특히 가격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차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도 우리 차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이 가격은 이번 달까지만 유지됩니다. 물론 그의 말이 과장되어 있다는 걸 어려운 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시승을 해보니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딸아이도 넓은 뒷좌석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중국차로 할 거예요. 이반 씨가 한국차가 좋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 걱정 마. 요즘 중국차도 많이 좋아졌대. 게다가 이 가격이면 우리한테 딱이야. 이반이 말한 한국차는 우리 형편으로는 너무 비싸. 다음 주 어려우니 점심시간에 전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리우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죠. 은행 대출도 그가 소개해준 곳에서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이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사인하시죠. 드미트리님,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설명했습니다. 장리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건넣고 저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죠. 첫 시동을 걸며 느낀 조용한 엔진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그리고 그 시련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새 차를 받아든 그날 저는 마치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설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반짝이는 실버 컬러의 차체, 새 차 특유의 깔끔한 향기,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의 주행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하니와 딸아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뒷좌석에 올랐다 이것저것 만지며 신이 났고, 아내도 새 차 깔끔한 실내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여보, 생각보다 넓네요. 이 정도면 주말에 시골 부모님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어요. 아내 말에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리우가 말했던 대로였어요. 이 정도 차를 이 가격에 산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빠, 이 차는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딸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다라 예기차의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죠.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며 음악을 틀었더니 맑은 음질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첫 장거리 주행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교회의 한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자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미래의 자동차구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공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후 아내가 충전소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니 근처에 충전소가 있었고 30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채울 수 있었죠.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거 완전 편한데요? 기름 넣어 얼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아내 말에 저는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장리우의 설명대로 충전도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출퇴근길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매년 냄새도 없고 기름값 걱정도 없었죠. 동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드미트리 새 차 정말 멋지네. 이게 중국 차라고 디자인이 꽤 세련됐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동료들이 관심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푸듯했습니다. 특히 차의 실내 디자인과 조용한 주행감에 대해 칭찬이 이어졌어요. 이반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의 우려를 무시했죠. 드미트리,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괜찮을까? 이반.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다고 하지만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이 가끔 멈추거나 터치스크린의 반응이 느려지는 정도였죠.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가 보네요. 장리우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드미트리님, 곧 무선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자동으로 해결될 거예요. 혹시 스마트폰을 여러 대 연결하셨나요? 그러면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업데이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어요. 가끔 에어컨이 제멋대로 꺼지기도 하고 후방 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새 차인데 후방 카메라가 자꾸 안 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아내 말에 저는 애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기술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다른 건 다 잘 되잖아.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이반을 만났을 때 그의 현대차가 유난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주차할 때도 한 번에 시동이 걸리고 에어컨도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죠. 드미트리 차는 괜찮아.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차는 멀쩡해. 이반의 걱정 어린 눈빛을 애쓰 외면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30분이면 충분하던 충전이 어느새 1시간 이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했죠. 드미트리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네요. 전기차는 기온에 민감하거든요. 충전할 때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리우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직 초가을이라 그렇게 추측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게시판에는 비슷한 불만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충전 속도 저하, 배터리 효율 감소, 전자장비 오작동, 마치 제 차의 증상을 그대로 설명한 것 같았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아직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뭔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렸는데 차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켜졌지만 주행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뒤에서는 이미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좀 비켜주세요. 다행히 5번째 시도에서 시동이 걸렸지만 그날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려움풋이 느꼈죠. 퇴근 후 주차장에서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드미트리, 오늘 아침에 시동 안 걸린 거 봤어.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정비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시련의 크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제게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모스크바의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면서 저는 차키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요즘은 시동이 걸릴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한 번에 시동이 걸리기를. 다행히 오늘은 3번 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엔진 경고등이 켜져 있었죠.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장리우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드미트리님 센서가 예민한 것 뿐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그래요.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에어컨도 음악도 모두 멈췄죠. 뒷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이반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드미트리 차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나. 아까 주차할 때 보니까 뭔가 불안정해 보이던데. 괜찮아? 그냥 날씨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반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어 회사 근처 정비소를 찾았죠. 정비소장 미하일은 차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드미트리 씨, 이 차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근 이 중국 브랜드 차량들의 결함 신고가 너무 많았어요. 수리를 기다리는 차가 수십 대에 이릅니다. 부품도 들러사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네요. 미하일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산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런 큰 수리가 필요하다니요. 더구나 부품을 구하는 데만 2주라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임시 방편으로 전자 제어 장치를 리셋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게다가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미하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겨울의 이 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가 되면 배터리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불안정해 보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장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했죠. 드미트리님, 일반 정비소에서는 우리 차를 잘 모릅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로 오세요. 그럼 언제 갈 수 있죠? 아, 죄송하지만 현재 예약이 밀려 있어서 3주 후에나 가능할 것 같네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의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어요.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애기도 자주 태우고 다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할부금도 나가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수많은 불만 사례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도로에서 멈춰서 딱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니 미하일의 경고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때 이번에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드미트리, 내일 점심 때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점심.
이반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국차 서비스 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 최소한 내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차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달려가 보니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이 울리고 있었어요. 비상등도 제멋대로 깜빡이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배터리를 분리해야 한 경적 소리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진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반 그 서비스 센터 주소 좀 알려줄래? 이반의 눈빛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열흘 전부터 날씨에 보는 연일 한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초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아침이면 차 유리창에 성해가 하얗게 내렸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침 6시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시동 버튼을 누르자 차량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죠. 이럴 순 없는데 배터리 자량은 50% 정도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도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장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드미트리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 것 같네요. 혹시 차량을 외부에 주차하셨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배터리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전기차는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원도를 더 높게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곧장 대리 운전을 불러 제가 회사에 갈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날 오후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드미트리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같은 문제로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서비스 매니저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수리 의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 추워지면 다음날 아침 다행히 시동은 걸렸지만 차량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문은 자꾸 성회가 끼웠죠. 와이퍼도 뻑뻑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드미트리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2차종의 사고율이 크게 증가해서 얼마나 오르는 거죠? 현재의 2배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종은 곧 보험가입 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길에 두 반을 만났습니다. 그의 한국차는 추운 날씨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리고 있었죠. 드미트리, 어제 뉴스 봤어. 영국에서 이 중국 브랜드 전기차 보험 가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대. 안전성 문제 때문이래. 집에 돌아와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서 배터리 화재와 시스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날 밤 안에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애기도 타야 하는데 이대로는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때 갑자기 주차장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제 차의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서둘러 내려가 보니 온갖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완전히 멈춰서 씁니다. 교차로 한가운데 서였죠.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유란하게 울렸고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비상등을 켰습니다. 도로 위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 옆으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반이 타는 것과 같은 한국차도 있었죠. 그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아무 문제 없이 달렸습니다. 그때 문득 장리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우리 차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견인차를 기다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춥다고 했습니다. 기상에 보는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죠. 아침부터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접고 도로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소아과에 데려가야 했어요. 여보, 택시를 부르는 게 어떨까요? 아내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할게.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자 배터리 자량이 30%였습니다. 어제 충전했는데도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었죠. 하지만 병원이 그리 멀지 않았기에 갔다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채오르잔 딸아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추워요. 히터를 틀었지만 차가운 바람만 나왔습니다. 아내가 뒷좌석에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저는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는 마치 얼음판 같았어요. 큰 길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계기판이 깜빡이더니 모든 디스플레이가 꺼져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밀려갔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여보,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핸들마저 뻑뻑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이제 몇 미터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제 발에게 비상등을 켜며 제 차량과 앞차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제 차를 자연스럽게 감속시켜 주었죠. 가까스로 차가 멈췄을 때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딸아이를 안고 있었죠. 도움을 준 차량의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반이었어요. 드미트리, 괜찮아? 출근길에 너의 차를 보고 뒤따라오고 있었어. 뭔가 불안해 보여서 이반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차 안에서 아내와 딸아이가 진정할 수 있게 해주었죠.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것 같아. 이런 날씨에 이 차를 더 타는 건 정말 위험해. 이반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의 고집으로 가족을 위험에 바퀴를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다행히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 차는 이런 날씨에도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거든. 한국 차니까 이반은 우리 가족을 병원까지 태웠다 주었습니다. 그의 차 안은 따뜻했고 안정적이었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즉각 반응했고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딸아이 진료를 마친 후 저는 장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건 아마도 운전자의 실수.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내 눈에는 아직도 공포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반의 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한 실내,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흔들림 없는 주행감,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바라던 모습이었죠. 이반, 내일 시간 될까? 한국차 대리점에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차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데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아찔한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값싼 차를 선택한 대가로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뻔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침 일찍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이반과 함께였죠. 장리우는 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도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드미트리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장리우 씨, 어제 제 차가 도로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장리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운전자의 부주의나 도로 환경 때문일 수도. 제 딸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공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건 단순한 차량 결함이 아닙니다. 제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요. 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장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은 자유지만 지금 계약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요.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 모델의 가치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장리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할부금에 위약금까지 더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차를 살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 채 가치는 이미 반토막이 났다고 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차를 산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시장 원리입니다. 최근 이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요가 급감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러시아 전역에서 이 차의 결함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장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리우 씨 처음에 이 차를 팔 때의 말씀들은 한국 소비자들도 선호한다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전시장을 나와 이반의 채에 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드미트리, 내가 아는 좋은 중고차 매장이 있어. 거기 가보지 않을래. 다음 날 이반은 자신이 자주 가는 중고차 매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식의 한국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차들은 모두 실제 러시아 도로에서 검증된 것들이야. 특히 이 모델들은 우리나라 겨울을 수년간 버터는 차들이지. 매장 관리자는 제게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차들은 사고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한국 차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죠. 특히 이 모델은 연간 보험료가 다른 수입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반의 추천으로 3년 된 한국차에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탑승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중고차임에도 시트의 안정감이 살아있었고 시동을 걸자 조용하면서도 힘찬 엔진음이 울렸죠. 이 차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추운 날 미리 시동을 걸어두면 따뜻하게 데워진 차를 탔을 수 있죠. 중고차 매장의 전문가가 차량의 첨단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 주변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주차가 훨씬 쉬워지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은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해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호캉이에도 이런 안전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설명을 들으며 시승을 해보니 이전에 타던 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도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앞차와의 간격도 자동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었다면 그때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없었을 텐데 아내 말에 가슴이 쨍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이제야 진정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반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이 모델 타본 적 있는데 정비도 간단하고 부품값도 합리적이야. 무엇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경제적이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꽤 큰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힘들겠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귀가길 중국차 전시장 앞을 지나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리우는 텅 빈 전시장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싼 가격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었죠. 3년 된 중고 한국차였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시동이 한 번에 걸렸고 브레이크는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최대 보험사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최근 1년간 중국 전기차의 사고율이 탑 브랜드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혹한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보험 인수가 어렵다는 게 보험 업계의 입장입니다.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글로벌 시장서 큰 타격, 한국 시장, 진출 시도 연예인 실패, 한국 소비자들의 싸늘한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차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 재고, 물량 수만대 접체 공장, 가동 중단 사태, 특히 한국의 자동차 전문가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차의 품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전과 신뢰성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3년 전에 구입한 한국차를 타고 다녔죠. 드미트리, 요즘 중국이 난리 났다더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전 시장들이 문을 닫고 있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다가 장리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텅 빈 전 시장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드미트리님, 결국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철수 결정이 났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장리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우리 차가 전혀 팔리지 않았다는 것도, 한국 소비자들이 왜 우리 차를 선택하지 않는지도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싼 가격만을 내세워 판매하려 했죠. 그날 전혀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주가 폭락, 글로벌 시장 신뢰도 하락, 세계 각국 보험사들, 중국 전기차 보험, 가입 제한 동참, 러시아 소비자 단체, 중국 차 집단 소송, 준비 전국 피해자 모집 중, 연이어 나오는 기사 중에는 한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 차 품질 우선, 정책 통했다. 글로벌 시장서 신뢰도 1위,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준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표준이 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이 눈길을 달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도 저는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을 거예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 아빠가 한국 차로 바꾼 뒤로 더 이상 차가 고장나지 않아요. 이제 아침마다 학교에 늦을 걱정도 없고 엄마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산 차가 아닌 좋은 차를 선택했던 거예요. 수십 년간 자동차 강국의 자부심으로 키워온 그들의 안목이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생명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